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본을 상대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은 지역사회 확산국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 모두 앞섰습니다. 한국 비자 발급 시 여권에 붙였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앞으로 중단됩니다. 24일부터는 사증 발급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에 한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환 연수나 특기자, 예체능 비자의 발급이 대폭 늘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를 상대로 택시 면허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며 운전자들에게 8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본을 상대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은 지역사회 확산국에 추가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예방 조치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도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크루즈 선박 이용을 재고하라고 권고를 내리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일본을 상대로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본토에 여행 경보를 내린 것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단계 여행 경보는 여행객들에게 통상적인 예방 조치를 당부하는 주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번 여행 경보 발령과 관련해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그저께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여행 경보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난 나라로 분류된 나라는 중국 본토와 홍콩,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폴, 태국, 한국 등 총 7개국입니다. 국무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동아시아 해당 지역에서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여행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시 지역 당국의 격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행 제한 조치로 일정이나 하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국민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지만 이런 귀국 항공편이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크루즈선 운영사와 연락해 현재의 규정과 제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국무부 홈페이지를 지속해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전세기로 대피한 미국인들이 속속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4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33명입니다. 20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5명, 네브라스카 11명, 일리노이 2명, 워싱턴과 애리조나, 위스콘신과 텍사스, 매사추세츠에서 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8명이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는 오명을 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대피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피자들 중 기존 확진자 일부와 의심 환자 등 13명이 네브라스카대 의료센터로 옮겨졌고 이들 중 기존 확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통한 추가 확진자를 제외하면 기존 미국 내 확진자 수는 15명이었습니다. 한편 MBC는 기존 확진자 가운데 미국 내 첫 확진자인 워싱턴 거주 30대 남성이 회복돼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리노이 시카고 거주 확진자 2명도 퇴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버니 샌더스 의원이 51%의 지지를 받으면서 49%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와의 비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앞섰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버니 샌더스 의원은 51%의 지지율로 49%인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2%로 48%의 지지율을 획득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핏 부리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간의 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1%, 부리제지 전 시장은 4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각각 51%대 49%의 지지율로 앞섰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 1대1 대결에서는 성별에 따라 지지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남성 유권자만 따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5명의 민주당 경선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율은 바이든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44%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에머슨 대학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 비자 발급 시 여권에 붙였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앞으로는 중단됩니다. 24일부터는 사증 발급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4일부터 미국 등 24개국 제외 공간에서 한국 입국 사증 발급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이제까지 여권 사증란에 부착해왔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는 사증 발급 확인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외 공간에서 비자 신청을 한 후 비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의 여권 번호와 영문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사증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증이 승인되면 사증 발급 확인서를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증 발급 확인서는 흑백 또는 컬러로 출력해도 무방하고 한국 도착 시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과 사증 발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에 한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교환 연수나 특기자, 예체능 비자의 발급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교환 연수의 경우는 2019 회계연도에 42%나 급증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76,025명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74,988명에서 1.4%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로 1.4% 늘어난 23,80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놓고 봤을 때는 교환 연수 제2비자가 14,476명으로 3%가 늘었습니다. 예체능 P비자는 1,461명으로 무려 42%가 급증했고 특기자 O비자는 18.4%, 134명이 늘어난 863명, R비자는 37%, 120명이 늘어난 444명을 기록했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한인들이 비교적 발급이 수월한 교환 연수나 특기자, 예체능이나 종교 비자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해 방문 비자를 받은 한인은 14,446명으로 1,300여 명, 8.6%가 줄었습니다. 또 주재원 비자를 받은 한인은 4,158명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H-1B 비자를 받은 한인은 2,883명으로 2,695명에서 188명, 7% 늘었고 투자 비자는 2,743명으로 182명, 7%가 늘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를 상대로 택시 면허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며 운전자들에게 8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 당국이 몇 개 상위 업체와 브로커 등의 고의적인 가격 부풀리기를 알면서도 동조했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면허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자체 수사 결과 2004년에서 2007년 뉴욕시 택시 면허 수천 개가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린 가격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뉴욕시에 택시 운전자들에게 8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총장실은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2011년 택시 면허 가격이 실제 가치를 넘어선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되고 현혹하는 가격으로 발표해 면허 경매가 2004년 28만 3,300달러에서 2014년 96만 5천 달러까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가 상위권 업체 및 브로커들이 가격을 공모하도록 허용했다며 택시 리무진국은 택시 운전자들이 이 면허를 대출 담보로 이용하도록 권장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택시 면허가 마치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는 통로처럼 광고됐지만 택시 리무진국의 불법 행위로 면허는 정작 소유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너무 비싼 값이 매겨진 면허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총장실은 배상액 8억 1천만 달러는 뉴욕시가 면허 판매 및 재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액수라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6년 이래 950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추진하는 새 증권거래소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7월 24일 출범할 계획입니다. 설립에 투자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멤버스 익스체인지 MEMX의 조너선 켈너 최고 경영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제인스트리트 캐피털이 투명성 증대와 수수료 인하, 시장의 기술적 개혁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멤버스 익스체인지 MEMX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기존 증권거래소가 각종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월가의 금융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새로운 증권거래소입니다. MEMX 설립 과정에는 이미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찰스 슈왑,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TD 아메리카 트레이드 홀딩, UBS와 시타델 증권, 버투 파이낸셜 등 9곳이 참여하고 7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MEMX는 오는 7월 24일 출범할 계획이지만 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존 증권거래소들은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14일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서한에서 MEMX 소유자들이 MEMX 거래 자료에 접근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 불공평하게 이점을 취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을 위해서 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카메라 설치 지역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추가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트랜짓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일 브루클린 만성 교통 체증 지역에 운행되는 버스에 추가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동 버스차로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단속이 시작된 뒤 맨하튼 M14 셀렉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가 가장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은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올 1월까지 161건이 적발됐고 평균 속도는 시행 1년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해 55% 빠른 시간당 5.8마일을 기록했습니다. M15 셀렉버스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 뒤 무려 8,711건의 티켓을 발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균 속도는 1년 전에 비해 1.5% 빨라진 시간당 7.3마일을 기록했습니다. 브루클린을 운행 중인 B44 셀렉버스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902건을 단속했고 평균 속도 7.3마일로 2.8%가 빨라졌습니다. 한편 20일부터는 브루클린에서 가장 복잡한 길 중 하나로 꼽히는 말콤 엑스 블러바드와 유티카 애비뉴 선상을 오가는 B46 셀렉버스도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은 시범 운행 기간으로 경고장이 발송되고 이후부터는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50, 이후로는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주 전체 한인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센서스 위원회의 비영리단체 지원금 수혜단체에서는 버겐 카운티에서 단 한 개의 아시안 관련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주정부 센서스위원회는 2020 센서스의 비영리단체 지원금 수혜단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내 수혜단체는 아시안 여성사회봉사센터 AWCA와 버겐 자원봉사센터, 버겐 카운티 YWCA의 세 곳으로 총 $9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안 여성사회봉사센터 AWCA는 수혜단체로 선정된 총 52개의 비영리단체 중 유일한 아시안 관련 단체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주정부가 아시안 비영리단체에 대한 아웃리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센서스위원회 측은 이메일을 통해 지원금은 지난 2010년 인구조사 참여율을 토대로 참여 취약지역과 연령, 인종 등 특정 타겟을 정해 관련 단체들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센서스국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89만 명의 아시안 인구 중 19만 명이 집계가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인구 비율이 14.5%, 주 전체 한인 인구의 43.4%가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 한 개의 아시안 관련 커뮤니티 단체를 지원금 수혜 단체로 선정한 겁니다.
센서스 참여 홍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커뮤니티 단체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의 사전투표가 이번 주말부터 선거 당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는 29일부터 총 7곳에서 사전투표센터가 문을 엽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예비선거부터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오는 22일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각 지역에 지정된 사전투표센터를 찾아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LA 한인타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선거 4일 전인 오는 29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3일까지 총 7곳에서 사전투표센터가 운영됩니다.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서울국제공원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동양선교교회, 그다음에 이제 윌셔 초등학교나 코엔가 초등학교, 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를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고 한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가 제공됩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도 사전투표소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는 더욱 편리해졌지만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인 만큼 아직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 투표센터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모르시고 계신 상황이고, 또 유권자 등록이 현재 18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트센터, 투표센터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거기 가시면 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쉽더라. 그러니까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꼭 투표하라고 내가. 각 지역의 사전투표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센터의 자세한 정보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인 여교수가 남편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디모인 경찰은 어제 박고은 심슨 칼리지 교수를 1급 살인과 1급 납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박 씨는 남편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옷으로 입을 막았고 남편의 거듭된 요청에도 결박을 풀어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박 씨는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박 씨는 현재 $5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달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오는 2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모바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셉 아다보 주 상원 의원은 최근 뉴욕주 내 카지노 서버에 연결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 하원에서 통과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아다보 의원은 스포츠 도박 합법화는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불법 도박 행위 규제 가능 등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20일부터 빌딩 외벽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새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6층 이상의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를 상대로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설 빌딩 검사업체를 고용하고 5년마다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빌딩 외벽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에 부과되는 벌금이 $2,000에서 $5,000로 대폭 인상됐고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배로 인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올 연말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미드타운 6번가 구간을 비롯해 로어 맨하탄과 미드타운 크로스타운 레인, 센트럴파크 웨스트 구간을 중심으로 10마일의 자전거 보호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 교통국은 이번 계획대로 설치가 완료되면 헤럴드 스퀘어부터 센트럴파크까지 자전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옐로캡과 블랙카 등의 택시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호출할 수 있는 마일 앱이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마일 측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운행 중인 5천여 대의 택시를 마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며 우버나 리프트 등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보다 요금이 10%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취소할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분실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